계속해서 문제풀인가요? 문제풀이죠? 페이지는 우리 37페이지고요.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한번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총수익금액 혹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CTA 2014년 기출문제입니다. 1번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은 가로 열고 총급여액과 총연급액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2번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2월 된 소득금액, 우리 소위 2월 입금이라고 예전에 법인세 때 많이 했었죠. 이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맞는 설명이고, 3번을 보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부가세 매출세액은요, 우리 뒷사람한테 10% 더 받아온 부채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산입하지 않는 거고요. 4번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에 총수익금액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표류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에 표류경비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과거에 안 잡은 것만 잡아야 한다는 소리니까요. 5번은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표류경비에 산입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표류경비에 인정받으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으로 5번이 오답이겠군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는 공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과거에서 넘어온 것만 부동산 임대업끼리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다른 소득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2014년부터는 2015년부터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업은 통산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총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금전 이외의 것은 그 거래 당시에 가액에 의해서 수익금액을 계산한다고 돼 있으니까 뭐 금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받으면 시가로 거래하라는 그냥 일반 원칙이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작물 재배업 중 곡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곡물 재배업하고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 제외가 돼 있으니까 4번이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5번 보면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의 규속연도는 총수익금액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냥 권리 의무 확정주의의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군요. 5번에 보면 5번 문제죠. 5번 문제 보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사업자한테 대가를 줄 때는 원천징수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의료 보건 용역이나 인적 용역일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일반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할 때만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업자, 니은의 법인세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디귿의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 리을의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미음의 국세개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니까 요거는 정답이 5번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정답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은 직계 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법인세법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소득세법은 일시상학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결산조정밖에 안 되죠. 근데 법인세법은 일시상학충당금의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니까 2번이 이제 틀린 설명이겠죠. 3번 보면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여를 표류경비에 산입하지 않죠. 산입하면 큰일 나요. 근데 법인세법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4번 소득세법은 개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총수익금액 또는 표류경비에 산입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법인의
각 사업유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죠. 5번의 소득세법은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원칙은 정하고 있죠. 요새는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도 들어왔지만 원칙은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39페이지 챕터 4의 근로연금 기타소득이죠. 4.1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과거에 근로소득만 독자적으로 출제된 적은 거의 없고요. 근로소득하고 이제 거주자한테 기타 소득이랑 같이 줘서 문제를 푸는 걸로 주로 계산 문제가 나왔고, 안타깝게도 말 문제는 많이 나오는 토픽은 아닌 것 같네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점의 근로소득에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일반급여, 봉급, 급료, 보수, 세배,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고요. 오른쪽 세로에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특정한 곳에 고용돼서 강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프리랜서처럼 강의하니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많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인데 주총, 사원총회 등에 의해서 잉여금 처분을 통해 받는 상여고요. 3번의 인정상여, 제가 이거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입금산입의 상여,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이니까 그 두 번째 인정상여가 나왔고요. 4번의 퇴직 관련 소득인데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중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등으로 송금 불산입한 금액하고 소득세법상 2012년부터 임원이 3배 이상의 그 퇴직소득세를 받아가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세로에 근로소득 불포함을 보시면 요거 외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퇴직소득이나 퇴직유료금을 받으면 다 이제 근로소득에서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5번에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인데 이게 참 유치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이요. 그 다음에 근무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 되는 거죠. 참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주택,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인데 출자 임원이면 근로소득이요. 오른쪽 세로에 비출자 임원, 즉 임원이면서 1%가 안 되게 가지고 있으면 비출자 임원이고요. 아니면 임원이면서 하나도 주식이 없어도 당연히 비출자 임원. 그 다음에 사용인은 출자를 했든 말든 출자 사용인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 아시죠? 비출자 임원 가로 열고 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 포함이고 사용인으로서 받은 사택 등이 있습니다. 양가로 7번의 주택구입 대여금인데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인데 이거 오른쪽 세로 중요하거든요. 이때 비출자 임원이든 출자 임원이든 아니면 사용인이든 그냥 그런 거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근로소득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좀 한번 꼭 정리해 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의 기밀비인데 기밀비, 판공입비 포함,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업무의 사용이 불분명하면 그냥 다 월급을 뒤로 돌려서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고요. 여비도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경조금은 수업 목적으로는 거의 오른쪽 세로에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양가로 11번의 사내 강연료는 업무와 관련된 강연, 신입사원 출제료라면 근로소득이고 오른쪽 세로에 있는 것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사부의 여행기 같은 것을 올리고 A4 한 장당 20만원씩 받으면 이런 것은 이제 기타 소득이 있게 되겠고요. 12번 보시면 12번 보험료 등인데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금액은 근로소득이 원칙임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단체 순수든 단체 환급부든 제가 단체가 중요하지 순수나 환급부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5년 동안 보험료를 쭉 냈다가 5년 후에 사고 없으면 한 푼도 안 나오면 순수고요. 그래도 일정 금액의 원금을 돌려받으면 순수가 아니라 환급부인데 이게 솔직히 뭐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환급부가 되면 지난 5년 동안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냈을 거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체 순수인지 단체 환급부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들어주는 게 단체 보험인데요.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70만원을 넘어버리면 과세가 돼요. 근로소득세 과세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임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 외의 업무상 보험료 대납분인데요. 아까 제가 문제에서 하나 풀어드린 것처럼 임직원이 업무하다가 고의나 중과실로 앞차를 박아버렸을 때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 회사가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임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 외의 그냥 일반적인 경과실, 업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과실을 하다가 사고 날까봐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것은 그렇다고 그거를 월급으로 보조해 주거나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양가로 13번의 기타 보시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이번에 개정됐고요. 휴가비나 자녀 학비 보조금, 그 다음에 의료비 보조금 등은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오른쪽 세로에 이제 근로자 본인 학자금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점으로 내려오면 비과세 근로소득의 주요 항목인데요. 뭐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특히나 파란색 표시한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양가로 1번의 자가운전 보조금 요건이 있죠.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업무 수행한 다음에 별도로 영수증을 하나씩 다 회사에 갖다 줘서 그대로 이미 다 여비를 받은 다음에 또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 그거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건 과세예요. 양가로 2번에 기타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 일증료, 숙직료 등이 있고요. 양가로 3번에 식사 또는 식사대인데 이것도 참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수령하는 식사대, 즉 이제 돈만 받아요. 돈만. 그러면 오른쪽 세로에 10만 원까지 한도로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근데 가로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식사를 제공받으면서도 식대를 수령하면 식대는 10만 원 넘어갈 때 과세가 아니라 전액과세고요. 3번, 식사만 제공받으면 역시나 전액 비과세가 되니까 이거 반드시 꼭 구분하시고요. 양가로 4번에 연구보조비 오른쪽 세로 20만 원, 양가로 5번에 본인의 학자금은 한마디로 직장인이 본인의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거나 대학 다니면서 회사에서 일정액을 수령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취재수당 20만원, 천재지변 양가로 7번에 한도 없고요. 양가로 8번에 출산 보육수당, 가운데 세로 보시면 애가 6세가 이하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내용 보니까 자녀 수와 상관없이 한 명은 10만원, 두 명은 20만원이 아니에요. 그냥 애가 집에 6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10만원이 비과세. 다만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각각 10만원입니다. 요 출산 보육수당은 애 숫자에 따라서 한 명이면 10만원, 두 명이면 20만원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어른 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는 한 명이어도 남편하고 부부가 각각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어른 수가 중요하니까 남편 회사도 10만원, 아내 회사도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규정이죠. 양가로 9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애를 키우면요, 그 육아에는 뭐 훌륭할지 몰라도 이제 회사에서 인력이 손실이 나다 보니까 지금 육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완전 빼는 건 아니고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도 회사에서 일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비과세 해주고 있는 제도고요. 양가로 10번에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등을 통해서 뭐 뒤에 배우시겠지만 더 높은 사람을 높은 금액을 비과세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가로 11번은 사용자 부담 법정 부담금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내가 일부에서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절반을 떼이고요. 나머지 일부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회사가 대신 내줘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2번을 보시면 생산직 근로수당의 연장 근로수당인데요. 요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월 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말 그대로 생산직만 되니까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화이트 칼라들은 이걸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 1번 보시면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자가운전 보조금, 종업원과 임원도 가능하고요. 자신 차량과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한데요. 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에 수행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 대신에 받는 금액인데 1번, 2번에 요건도 필요합니다만 1차 목적으로 이 요건까지 거의 물어볼 적은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그냥 챙기시면 되고요. 주 2번에 근로자 본인이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인데 이것도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사업체 업무, 제가 키워드만 읽어드릴게요. 사업체 업무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규칙 등의 지급 기준이 있어야 돼요. 회사 내부에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주셔야 하고요. 3번 보시면 이게 참 독소조항인데 6개월 이상이면 다음 줄에 나중에 반납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저를 해외 MBA를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줘서 갔다 왔는데 얘가 2년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뭐 1년 만에 도망간다거나 더 몸값 높게 주는 곳으로 도망갈까봐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넘어가는 교육은 예를 들어서 2년 교육이었다면 갔다 와서 그 2년을 채워야지 2년을 못 채우면 뱉어내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 질문하는 분도 많고 헷갈려하는 분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기 자신, 즉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내 앞으로 나오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거의 만족합니다. 수업 목적으로도 그렇고 실무로도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대신에 자기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 등록금 같은 것을 회사가 뭐 복리후생 목적으로 우리에게 지원해주는 정말 좋은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면 비과세 되긴 하는데 그 외에는 그냥 다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정리하자면 내 앞으로 나오는 학자금은 비과세, 자녀 앞으로 나오는 학자금은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잘못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 4번 내려오시면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비과세인데요. 보면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는 월급에서 1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전에 2차 시험 기출문제였죠. 뭐 A은행 뉴욕 지점에 나가 있는 뭐 김과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 400을 받는데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600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0만원은 빼주시는 겁니다. 양가로 2번에 원양어선, 외항선박, 국외 건설 현장, 최근에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분이 직접 이제 건설 공사에서 공사 인부로 일하진 않겠지만요. 감리 업무 수행자까지 포함됐고요. 이러면 300만원까지 비과세고, 양가로 3번 국외 등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종사자는 국내 근무 시보다 초과해 받으면 초과하는 금액이 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300만원 받았는데 일본 대사로 가니까 450을 주더랍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450 받는 거에서 150만원은 비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 5번에 사용자 부담 법정 부담금인데 양가로 1번 사용자 부담분 50%는 당연히 회사가 내주니까 내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데요. 양가로 1번 근로자 부담하는, 즉 내가 내 월급에서 반 내야 하는 것까지도 회사가 내준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게 반가로 2번이거든요. 자, 반가로 1번부터 볼게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우리 근로자가 부담한다면 별도의 과세 문제가 없고 연말에 연금보험료라는 게 공제가 가능한데, 반가로 2번은 회사 반도 회사가 내주고 내가 낼 반도 회사가 내주는 완전히 천사표 회사죠. 이런 회사 있으면 제보 부탁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이직 좀 하게, 이직 좀. 정말 좋은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는 현실에서 없습니다만 수업 목적으로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째째하지만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반가로 2번 비정상적으로 회사가 이걸 대납해주면 근로자는 비용이 굳었으므로 그만큼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세금을 부담했으니까 이것도 연말에 연금보험료로 내가 공제로 타먹으시면 되고요. 주 6번에 보시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월 20만원, 그러니까 월 20만원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연간 240만원이죠. 양가로 1번에 생산직 근로자 요건 보시면 월 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2,500만원인 소액으로 그래도 받으시는 근로자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뭐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까지 가능하니까 상당히 폭넓은 생산직 근로자의 정의가 되겠고요. 양가로 이번에 비과세 대상을 보시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한마디로 우리가 오버타임, 그러니까 더 일해서 받는 금액들이 다 이 대상으로 오고, 양가로 3번의 비과세 한도는 240만원까지입니다. 연간 240을 넘을 수 없고, 가로 열고 광산근로자하고 일용근로자는 전액으로 비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꼽표시 1번에 월 정액급여 150만원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이 있는데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근로소득의 계산 구조인데 주 1번에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500만원까지는 70% 빼주고 있고 500에서 1500까지부터 40%까지 해서 쭉 빼주는데, 요거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표에 이거 상용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지 일용 근로자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그냥 한 번 받을 때마다 매일매일 10만원을 빼주니까 이런 표 같은 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구해서 월할로 또는 일할로 안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 요건 없고 누구나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공직이고요. 미공제분이 있다고 해서 나중으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주 2번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하루에 1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용근로자의 정의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그 다음에 성과, 일수, 시간, 성과로 처음부터 근로를 하는 걸 제공으로 근로 제공을 목표로 해서 계약을 맺으신 분이고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돼야 합니다. 3개월이 넘어가 버리시면 세법에서는 더 이상 일용근로자가 될 수 없고요. 가로 내용처럼 이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고 하역작업 종사자는 기간 제한 없이 그냥 항상 일용근로자로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4점으로 오시면 근로소득의 수입식인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월급주의라고 근로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시피 근로를 제공한 날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 내가 근로 제공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2016년에 돈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근로주의에 의해서 2015년 과세가 되고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잉여금 처분상여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주총을 통해서 작년도 실적이 좋으면 우리한테 상여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잘 안 주는데 상여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런 거를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하는데 2016년인 내년으로 즉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인정상여인데요. 해당 법인의 사업유도 중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 즉 인정상여는 제가 제대로 정신 박혀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5년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등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5점 보시면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인데요. 양가로 1번 상용근로자 간이세액표대로 원천 징수하고 내년 2월 달에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령하시면 되고요. 연말정산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11년차 회계사인데요. 5년차까지는 3일회계법인에 다니면서 강의를 안 했었고요. 그때는 그러면 매년 2월 달에 우리 3일회계법인에 있는 급여팀이나 인사팀 이것도 많이 물어보더라. 3일회계법인에 있는 급여팀이나 인사팀이나 아니면 총무팀 사람도 회계사냐?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회계사가 아니고요. 뭐 가끔씩 그 팀장 정도는 회계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사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인데 아무튼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종료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않고요. 양가로 이번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할 필요 없고요. 뭐 확정신고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에 보시면 일용근로자의 분리과세 금액인데 완납적 분리과세인데 박스 보시면 일단은 일당에서 10만 원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최저세율은 6% 빼주고 나중에 우리가 7절에서 배우시겠지만 근로자들은 가장 막판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서 약 55% 또는 30%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도 55%를 빼주고 있어서 제가 그 밑에 하루 일당 15만원 받으면 1350원밖에 세금을 안 낸다고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시죠. 그 밑에 챕터 4.2는 연금소득인데요. 이 연금소득이 매년 개정되고 있고 올해도 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높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뭐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크니까 제가 이게 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이번 챕터는 마치는 걸로 하죠. 1점 보시면 연금소득의 범위인데요. 양가로 1번에 공적연금 있죠. 공적연금 보시면 공적연금의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인데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것만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01년까지는 연금제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금을 우리가 가입해봐야 연말정산 등으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2030년이든 40년이든 연금을 받으면 그때 당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건데 2002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낼 때마다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쭉 줘버렸으니까 나중에 한 2030년이나 40년에 이 연금을 타먹으면 그때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네요. 이미 혜택을 받으니까. 자, 양가로 이번에 사적연금인데 동그라미 1번 과거 퇴직 시 지급받지 않고 연금 계좌에서 입금시켰던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이건 좀 이따 후설해 드릴게요. 이거 내용을 아셔야 뒤에 나오는 사적연금을 알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연금계좌 자기불입분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2013년까지는 이게 이제 소득공제였는데요. 이것도 뒤에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에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나 아니면 그 밖에 연금계좌에 과세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인데 이건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충분히 소개를 드릴 테니까 뭐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요 주 1번에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제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기본적으로 사적연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공적연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적연금은 밑에 주 2번에 있는 양가로 1번 공적연금의 두 개 공식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미리 공적연금을 얘기해드리고 다시 올라와서 사적연금을 얘기합니다. 공적연금은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에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공식이 다른 공식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설명드리죠.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인데
내가 이번에 2030년이 되어 드디어 이제 매년 연금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연금을 2천만 원 받는다면 2천만 원이 다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2002년 이후에 불입했던 거, 젊었을 때 불입했던 것만 연금소득 과세가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받더라도 2001년까지 불입한 부분하고 2002년 이후에 불입한 부분을 나눠가지고 2001년까지라고요? 2002년부터라고요? 2002년부터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그걸 실제로 정확히 얼마인지 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런 환산소득 누계액이라는 대용치를 가지고 안분을 하는 겁니다. 제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근무하면서 총 환산소득이 만약에 20억이라고 치고요. 그 중에 2001년까지 환산소득이 4억이라면 한마디로 20%가 2001년까지였고 내 환산소득이요. 22%가 아니 뭔 소리야 80%가 2002년부터니까요. 이번에 20억을 받으면 2천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 80%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2년 내가 이후에 쭉 연금을 불입했는데 하필이면 한도 초과 등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못 받았던 불쌍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불쌍한 만큼은 빼줘야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빼기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2002년 이후에 젊었을 때 내가 연금 같은 거 계속 가입하면서 한도 초과가 나와가지고 안타깝게도 세금 혜택을 못 받았던 부분은 이번에 빼주면서 다행히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이런 공식으로 해주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양가로 1번의 공적연금은 스스로 풀어보세요. 문제 나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주 1번의 사적연금의 과세 체계인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불입단계가 있죠. 보다시피 불입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운용단계가 있습니다. 운용단계가 있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령단계가 있죠. 보면 수령단계, 인출단계라고 써있네요. 인출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젊었을 때.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S생명 같은 생명보험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불입해 주는 거고 이게 이제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최근에 요 제도가 엄청 유행인데 아세요? 과세 이연 제도라고. 이게 이제 이연 소득세 2연 됐어요. 2연. 자, 내가 지난 30년 근무하면서 회사를 한 번밖에 퇴직을 안 했을까요? 2번, 3번, 4번 옮길 수 있을까요? 뭐 이론상은 몇 번이든 옮길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2연, 과세 2연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퇴직하면 바로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 주지 않고요. 나만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 제도라는 걸 요새 실무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IRP 그 계좌에다가 나의 퇴직금을 내가 2번 퇴직하든 3번 퇴직하든 다 거기다 싸준다고요. 제가 지금 3일 회계법인, 우리 회계법인을 퇴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현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할 때마다 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곳에 딱 넣어놔요. 제가 그거를 삼성생명에 가입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내가 계속 2연 받으면서 돈으로 받지 않았던 2연 퇴직소득세가 2연 퇴직소득이 한 5천만 원이 거기다 모여있다고 쳐요. 내가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중에 국민연금이 혹시나 나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 불입도 한 거죠. 이 삼성생명 통장에다가 자기 불입을 했는데 이 자기가 스스로 가서 불입한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20, 30년 동안 삼성생명에 있는 펀드 매니저는 요 원금 8천만 원에다가 자기가 또 이것저것 운용해가지고 운용 수익까지 올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방 설명드렸던 이연된 거에다가 내가 스스로 또 불입했던 자기 불입에다가 삼성생명이 여기서 이제 운용 수익을 올려준 거예요. 운용 수익. 설마 운용 손실 나겠어요? 수익이 나겠지. 그분들도 똑똑한 분들인데 그럼 여기가 8천만 원이고 여기가 이제 2천만 원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나이 들어서 정말 정년퇴임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총 모수가 후보 금액이 얼마가 있냐면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노후를 보장받으면 돼요. 갑자기 좀 섭섭해지네. 1억밖에 안 되다니.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국세청의 지금 취지는 요거를 한 번에 급하게 낼름 받아야 합니까? 수명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나눠 받아야 합니까? 나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연금 수령이라고 해서 이걸 앞으로 연금 형태로 연금 수령을 해요. 연금 형태로.
그 금액이 얼마냐면 6천만 원이랍니다. 6천만 원. 몇 년 동안 나눠받을지 모르겠네. 뭐 10년이면 10년이라고 치면 1년에 600만 원씩 나눠받으면 이게 연금 수령이 되는데, 다만 이게 또 한도가 있죠. 한도. 어떤 한도가 있냐? 그 가운데에 박스가 있는데 이 한도는 11년 빼기 X년차. 내가 지금 몇 년 차냐 이거예요. 근데 2013년 이전에 아주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당분간은 여기다가 보다시피 6년을 쓰기 때문에 이 분모는 항상 5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합격할 때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는 2013년 이전 가입이 나오지, 갑자기 시험 문제에 내가 지금 미래여서 2025년이라고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는 대부분 이게 이제 6년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밑에다 5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과세 개시 기간일 현재 연금 계좌 총평가액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곱하기 120%, 1.2까지 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요. 5 나누기, 그러니까 1억을 5로 나누면 2천만 원 곱하기 120이니까 한마디로 2,400만 원까지는 매년 연금 형태로 받아도 한도 초과 안 나오고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한도 초과하시면 이제 또다시 이따가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금액이 이제 4천만 원인데 이걸 내가 한마디로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해서 연금 외 수령한 거예요. 한마디로 일시 수령 같은 건데요. 그럼 이거를 당연하지만 몇 대 몇으로 나눠야겠어요. 5대 3대 2로 나누셔야 돼요. 이 4천만 원을. 그래서 5가 너무 작다. 5대 3대 2로 나눠서 저기 5천만 원에 이 4천만 원이니까 한마디로 전체 1억의 40%를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하고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으로 이렇게 4천을 구성시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예전에 퇴직할 때 받았어야 하는 걸 안 받은 이연된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퇴직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내가 낸 거 내가 돌려받으니까 기타소득이고요. 요건 뭐예요? 이자 친 거니까 이자소득이고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얘도 기타소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사적연금의 가장 큰 취지인데요. 자, 올해 바뀐 거 또 하나 소개해드려요. 올해 뭐가 바뀌었냐? 꽃표시 1번 보시면 연금 수령의 요건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인출하는 것은 연금 수령입니다. 아무래도 연금 수령이 좋아요. 이 연금의 수령으로 외로 한 번에 받아버리시면 뭐 퇴직도 되고 기타도 되니까 연금 소득이 세율이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보다시피 근데 의료비로 인출하려면 1번, 2번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금의 수령이 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 뭐 내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우리 가족에 누가 아팠다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목돈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또 이번부터 연금 수령이 되는 거죠. 기타 소득이 아니라 연금 소득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굳이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 2번의 양가로 2번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주 2번의 양가로 2번 사적연금인데,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한 게 사적연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출 순서가 있어가지고 1번, 2번, 3번 순서로 인출을 합니다. 제가 아까 6천만 원을 10년 동안 나누면 1년에 600만 원씩 인출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600만 원이 일단 한도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근데 600만 원도 순서를 구성해서 동그라미 1번 과세 제외 금액, 즉 내가 젊었을 때 연금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도 못 받았던 가장 불쌍했던 금액으로 제일 위에 채워져요. 그 금액은 과세니까요, 비과세니까요? 그 금액은 나이 들어서 연금 형태로 받아도 연금 소득이 비과세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어차피 과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연퇴직소득 요거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6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씩 이걸 나누면 올해 수령액이 600만 원인데, 내가 과거에 저 5천만 원씩이나 계속 이연퇴직소득을 세금으로 과세 안 당하고 계속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계속 과세 이연시키면서 또 젊은 날에 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추가 불입을 했는데, 혹시나 우리가 과세 제외라고 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못 받았던 금액이 2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연된 퇴직소득을 400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젊었을 때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받아도 전혀 과세가 되지 않고요. 요거는 과세가 되는데, 요거는
2연 퇴직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지만 이게 또 올해 바뀌어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버리는 혜택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어딨냐면 페이지 46페이지 가보면 거기에 5점에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 제일 끝에 주 4번에 무조건 분리과세가 이번에 신설됐죠. 동그라미 1번에 2연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여기 있잖아요. 이거 2연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로 올해부터 끝나니까 이게 또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종합과세가 되고 있지 않고요. 2번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목적이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하는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이것도 기타 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개정됐는데 바로 분리과세로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자, 45페이지의 2점의 비과세 연금소득은 여러분들 그냥 5가지 있으니까요.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혼자 보시고요. 3번의 연금소득의 계산 구조 보시면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는데 마지막 줄에 한도가 900만 원이어서 총 연금액이 4,100이 넘으면 그냥 한도에 걸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도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문제에서 주니까 뭐 굳이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4점으로 오시면 연금소득의 수입식이라고 해서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한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한 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연금소득은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점의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이거 나름대로 중요한데요. 양가로 1번 공적연금은 연금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나요? 우리 소위 근로 관련 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은 그 구조가 근로소득과 되게 유사합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받는 게 근로소득이요, 직장생활 끝나는 마지막 날 받는 게 퇴직소득이요, 직장생활 끝나도 마치 월급 나오듯이 다달이 국가에서 받는 게 연금소득이니까 이 세 가지가 과세 유형이 비슷하고요. 보다시피 얘도 연금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를 당한 다음에 얘는 내년 2월이 아니라 내년 1월분 공적연금 소득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오른쪽 세로에 다른 게 없으면 그냥 이걸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배웠던 이런 사적연금 있잖아요. 사적연금은 연금 지급액에서 3에서 5%를 원천징수해야 하고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오른쪽 세로에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는 좀 무거운 의무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주 2번 보시면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1,200만 원이 안 되면 그냥 이것도 역시나 분리과세로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확정신고 의무 없이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주 1번 보시면 얘가 원래 공적연금도요, 즉 국가에서 다달이 나오는 것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우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적연금 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마치 직장인들처럼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는 거고요. 주 3번의 사적연금 원천징수 세율도 이번에 좀 개정된 게 있었는데 우리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2연 퇴직소득 이외의 사적연금소득은 보시는 것처럼 A,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따른 구분이라고 해서 70세 미만까지는 5%, 70세에서 80세까지는 4%, 80세 이상이 되면 3%가 지금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2연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원천징수 세액의 70%까지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이것도 올해 개정됐는데요. A와 B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면 둘 중에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은 상당히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우리 주 4번은 설명했죠. 무조건 분리과세가 몇 개가 신설됐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옆 페이지의 마지막에 클릭마크를 보시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과 연말정산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사업소득자는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근데 보다시피 아까 배운 것처럼 3명 있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인, 그 다음에 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은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근로소득자도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당연히 상용근로만 이런 의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에 연금소득자는 공적연금만 있다면 이것도 월급하고 유사한 거니까 연말정산을 하되 내년 1월 달에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금소득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47페이지의 챕터 4.3의 기타 소득을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